지난번 영상 통해서 연준 5인방이 금리 인하 명분을 쌓고 있다는 얘기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연준 5인방 중에 한 명이었던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하버드대 강연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페드 리슨스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겉으로는 그냥 연준의 이중 책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개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이 내용 안에는 연준이 왜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지 그 명분을 찾아가는 맥락이 심도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쿡 이사는 연준의 이중 책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보다 최대 고용의 이점을 먼저 설명하죠. 당연히 의도가 있는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코레타 스콧 킹을 인용을 하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부인입니다. 루서 킹이 암살된 이후에 사실상 이분이 못다한 일을 부인이 이어받아서 했죠. 평생을 여성운동, 인권운동, 또 흑인 인권 이런 거에 헌신한 분인데 흑인인 리사 쿡 입장에서 최고의 존경심을 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킹 여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실업은 우리의 모든 주요한 사회 문제의 근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쿡 이사가 경제학자 역시 실업이 개별 근로자와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말한다. 이는 생활 수준의 감소와 빈곤 발생률 증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언급을 하죠. 여기서는 그린스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은 일반 가격 수준의 예상 변화가 사업체나 가게 결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실업의 정의보다는 조금 드라이하죠. 온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인플레이션의 비용에 대해서도 첨언을 해요. 쿡 이사는 그 연준이 페드 리슨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듯이 인플레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실업률이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부작용 언급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지금 쿡의 발언이 조금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준의 목표가 디플레일 수는 없다. 일정 부분 이상의 인플레는 필수적이다. 그게 2%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연준은 110년 전부터 가격 안정을 정책 목표로 여겼는데 77년에 가격 안정을 연방준비법의 어떤 명시적인 그런 목표로 만들었고 2012년 1월에 PC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2% 인플레가 연준이 목표하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 가장 부합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왜 2%냐? 제로에 가까운 인플레는 자칫 디플레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심각한 일자리 손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자리와 물가를 연결을 시키면서 물가의 안정도 일자리를 잃지 않는 선에서 지켜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최대 고용의 측면을 국제 비교를 해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도 금융정책 설정할 때 고용이나 경제 활동을 고려를 한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 다른 데서는 고용은 물가 안정에 대한 2차적인 명령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물가 안정과 고용이 둘 다 과지면 뭐가 1차다? 물가가 1차다. 고용은 2차다. 근데 미국은 다르다. 의회가 연준의 고용 의무를 더 명시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77년 이 법 개정안이 이를 미국의 금융정책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의 일부로 만들었다. 근데 연준은 최대 고용 명령에 대한 수치는 설정하지 않았고 실업률이 최대 고용 목표에 달성하는 유일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노동 참여 그리고 나중에 논의할 노동시장의 다른 요소도 똑같이 중요하게 고려가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미국 연준에게 있어서 최대 고용 달성은 1차 목표입니까? 2차 목표입니까? 만약에 물가와 고용이 상충 관계가 있다면 일단 물가를 잡고 고용을 희생을 시켜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둘 다 똑같이 1차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물가를 우선시 보는 다른 중앙은행과 미국의 연준은 목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이중 책무가 서로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대해 다릅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고용과 인플레 목표는 상호 보완적이다. 근데 연준이 이게 상호 보완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고용과 인플레를 고려해서 두 개가 어떤 이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고려를 해야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2년과 23년 실업률이 역사적
최저 수준에 가까웠지만 인플레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때 이중 책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방식은 금융을 강력하게 긴축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가 상당히 하락을 하고 노동시장이 강한데 그럼이 이런 경제적 발전이 트레이드 오프와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변화를 시켰느냐.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자. PCE 12개월치를 보면은 이게 22년 중반에 7%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그거는 공급망 회복이 느렸고 러시아의 침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은 그로 인한 공급 병목 현상이 해결이 됐고 PCE가 2.4까지 내려갔다. 코어는 2.8까지 내려갔다. 세부 항목 보겠다. 자동차 가격, 이거는 칩 부족으로 굉장히 가격이 오르다가 문제가 회복되면서 지난 한 해 차량 가격의 하락을 이끌었고 주택 서비스 가격이 여러 이유로 상승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가 더 큰 집과 도시에서 먼 지역, 덜 비싼 지역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지금 체결되는 새로운 임대 계약을 보면 주거비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임을 시사를 한다. 또 기대 인플레, 장기 기대 인플레는 미래 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의 인플레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이 지표를 보면은 장기 인플레 기대가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수십 년간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잘 잡혀 있다. 자, 그럼 뭡니까? 인플레를 연준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과거 22년, 23년에는 연준의 이중 책무 중에 인플레가 가장 우선순위였지만 지금 느낌은 어떻다? 그게 아닌 느낌이죠. 인플레 내려오고 있는 것이니까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간다는 겁니다. 반면 고용은 어떻다? 과거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이직률, 즉 근로자들은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일자리나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니까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서 이 비율을 상승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노동시장이 급격히 정상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매우 높았던 이직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자리를 옮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대로 머무는 사람들 간의 임금 상승 격차가 좁혀졌다. 임금 상승에 대한 포괄적인 지표도 점진적인 냉각을 보여준다. 민간 부문 고용비용지수가 12개월 기준 12월에 4.1% 찍었는데 이는 이전 12개월 동안에 5.1%에서 하락한 것이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높긴 높은데 큰 문제가 없다. 왜냐? 이 임금 상승이 높은 것은 왜 높냐? 이거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이전의 물가 급등을 따라잡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너무 물가가 올라서 같은 월급 받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걸 따라잡는 측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높은 걸 용인해도 무방하고 그리고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압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이 노동 생산성 측면에 달려 있는데 만약에 생산성 측면이 강하다면은 빠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팬데믹 이후에 특히 그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요한 포인트는 2.6%의 견고한 로버스트한 노동 생산성 성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쿡 이사의 논리대로라면 임금 상승이 생산성 상승과 겸비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죠.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FOMC 성명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의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한 위험이 더 좋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쿡의 논리를 따라가면 한때 7% 달했던 PC 인플레는 2%대로 들어섰고 이제는 그만큼의 고금리가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노동은 반면 데이터가 좋지만 실업률이 4% 미만이지만 아까 쿡 이사 뭐라고 했습니까? 연준이 실업률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것을 다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동에 대해 어찌 평가합니까? 냉각되는 기운이 있다고 했죠. 그럼 연준의 이중 책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둘 다 동일한 수준으로 똑같이 연준한테는 중요한데 다른 중앙은행의 경우 물가가 1차 목표, 고용이 2차 목표지만 연준은 이거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한데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죠? 물가는 울퉁불퉁하지만 궤도에 오를 정도로 내려갔고 지금 고용은 냉각될 기미가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용 냉각을 막아야죠. 그럼 연준은 이런 논리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볼 때 내리는 어떤 정확한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막연하게 항상 파월이 이중 책무, 듀얼 맨데이트 강조를 하지만 막연하게 1차 목표가 물가, 2차가 고용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쿡 이사의 연설을 들으니까 정확하게 감이 잡힙니다. 이중 책무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지금 연준의 머릿속을 한번 구경하고 나온 그런 기분입니다.
연준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도 이 연설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굴스비 총재가 여전히 금리나 3번 가능하다고 했고, 반면 이 앞서서 보스틱 총재는 올해 금리나 한 번에 그칠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연준 위원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도표가 다양하게 찍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비트코인 급등 이런 것도 오늘의 어떤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월걸부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다른 매체 통해서 충분히 내용 접하셨으리라 믿고 넘어가겠고요. 오늘은 어떤 이 리사 쿡 이사 연설 통해서 지금 연준이 정확하게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오늘의 주요 이슈로 한번 강하게 다뤄봤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입장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리사 쿡의 이사 연설이 이렇다는 것이고, 오늘은 제가 한 것은 그것을 그냥 해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튼 이 내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브랜비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